재료의 성분 및 특징. 제일 중요한 재료 나왔습니다. 밀가루 나왔습니다. 밀가루. 자, 우리가 이 밀가루 파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밀의 구조가 나오죠. 1번 밀의 구조. 밑으로 갈수록 밀가루의 분류, 그 다음에 3번의 재분과 재분율, 그 다음에 4번의 밀가루의 성분, 그 다음 5번 밀가루의 표백, 숙성, 저장, 6번 반죽의 물리적 실험. 이렇게 밀가루 파트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봐주시죠. 이 그림. 이 그림은 지금 46페이지 맨 위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요 밀알을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내배유가 되겠습니다. 내배유. 내면에 있는 배유다. 퍼센트 몇 프로? 83%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배아. 이건 C눈입니다. 2 내지 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껍질 부분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희 내배유를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럼 밀의 구조 1번 보겠습니다. 껍질 아까 얘기했듯이 14% 정도 차지하고 배분 과정 빻으면서 분리가 되고, 자, 이 껍질에는 저질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껍질 부분이 밀가루에 많을수록 밀가루 품질이 떨어진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배유. 배유란 밀의 83% 밑줄 동그라미 별표. 자, 이 부분을 가루로 낸 것이 밀가루다. 전체 단백질의 75 정도 퍼센트 정도를 전부 다 내배유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다. 배아. 배아는 지방이 많아 밀가루 저장성을 나쁘게 한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분 시 분리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그다음 밀가루의 분류로 가보겠습니다. 밀가루의 분류에는 크게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유럽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강력분 주로 제빵용, 중력분 주로 제면이나 다목종용, 우동이나 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력분 주로 제과용, 유럽밀, 스파게티, 마카로니 이런 거 만듭니다. 단백질 함량 중요하죠. 제빵용은 11에서 13%, 중력분은 9에서 10%, 박력분은 7에서 9%, 스파게티, 마카로니 11에서 12%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울 때, 자, 7에서 9, 자, 7에서 9, 9에서 11, 자, 그 다음에 11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에서 9는 강력분, 9에서 11은 주로 중력분, 11% 이상은 강력분, 이렇게 강력서부터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유럽밀은 중력과 중력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루텐의 질, 당연히 강력분이 제일 강하고 그다음에 박력분이 제일 부드럽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밀가루의 입도, 밀가루의 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자가 강력분은 질다, 초자질이다, 초자, 모래알 같은 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고, 중력분은 미세하고 박력분은 분상질이다, 아주 곱다 이런 초자질이다, 초자질이다. 자, 요거는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밀가루에 빛을 비추었을 때 광선 투합이 잘 돼서 투명하게 비치는 부분이 약 70% 이상이면 초자질, 30% 정도면 미만이면 분상질, 이렇게 비추었을 때 투명하게 비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회분함량 보겠습니다. 회분함량 1급. 강력분은 0.4에서 0.5, 자, 박력분은 0.4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료밀이 뭐냐? 어떤 밀이 원료냐? 강력분은 경질밀이다. 경질. 꼭 제 이름 같네요. 경진. 아니고 경질. 자, 요거는 단단한 질을 사용했다. 네, 박력분은 연질. 부드러운 밀을 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것도 보기에 나오니까 한번 읽고 갈게요. 경질밀은 자, 왼쪽 페이지 46페이지 왼쪽
중간쯤. 경질밀은 경질춘맥이라 그래서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밀을 경질밀이라고 합니다. 연질밀은 연질동맥이라 그래서 가을 겨울에 파종하고 여름에 수확하는 밀가루를 연질밀이라고 합니다. 네, 재분과 재분율 요거 잘 들어주세요. 재분, 재분이 뭡니까?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배아 껍질을 빼고 전분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가루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재분이라 한다. 자, 재분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마쇠, 체질, 정선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그 이후에 표백, 저장, 영양 강화, 포장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밀을 재분하면, 밀을 빻으면 뭐가 증가합니까? 탄수화물과 수분이 증가하며 단백질은 1% 감소하고 세분은 5분의 1에서 4분의 1로 감소한다. 여러분 요거 외워주십시오. 밀가루를 밀가루로 만들면 그 얘기죠. 탄수화물과 수분이 증가하며 단백질은 1% 감소, 세분량 감소.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재분율 나왔습니다. 재분율은 밀에 대한 뭐뭐가 대한 이렇게 나오면 밀에 대해서 재분한 밀가루의 양을 100%로 표시한 것이다. 재분율. 예를 들어서 원료소맥 밀가루가 100g, 밀이 100g이었고 이를 빻았을 때 100g의 가루가 나왔다면 10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그때는 재분율이 100%가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밀이 100g이었고 예를 들어서 밀이 100g이었고 밑자가 100g이었고 재분한 밀가루가 예를 들어 72g이 나왔다면 밀을 빻았더니 밀가루 72g이 나왔다면 곱하기 100을 했을 때가 재분율이니까 이때 재분율은 7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72%의 재분율을 보인다. 일반적인 밀가루의 재분율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재분율이 높았을 때 요것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재분율이 낮았을 때 또는 재분율을 설명했을 때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가 저라면 또 냅니다. 제가 여기 출제자라면 요거 완전히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여러분들 꼭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자, 회분 함량이 많아지지만 재분율이 높았을 때 회분 함량이 많아지잖아요. 회분 함량이 당연히 많으니까 입자가 거칠겠죠? 회분 함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색상도 어두워질 겁니다. 자, 회분 함량이 많다는 거니까 여기에 비타민, B1, B2, 무기질량, 섬유소, 단백질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C번. 자, 영양학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죠.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미하고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네랄 많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하지만 소화 흡수율은 떨어지잖아요. 또 우리 밥으로 했을 때 거칠잖아요. 현미가.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분율이 높은 밀가루를 사용하면 영양학적으로는 우수하나 소화 흡수율도 떨어지고 빵색도 어둡고 회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제빵 적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재분율이 낮을수록 고급분이다. 일반적인 재분율 72%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재분율이 낮을수록 고급분이다.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문제 또 풀어봐야지. 적시적소의 책에는 자, 지금 이에 어울리는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47페이지 오른쪽에 재분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왜 언제나 시험 문제는 잘못된 것일까요? 그 이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잘못된 겁니다. 이 이유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시험을 보러 왔느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거 앞에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4번이 왜 틀렸나 한번 보시죠. 재분율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무기질 함량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밀가루의 성분,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빵 품질 기준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단백질 중에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을 만나 글루텐을 형성한다. 되게 중요하죠. 글리아딘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글루테닌은 길쭉하게 생겼고
이것이 물을 만나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외부적인 힘이 들어가겠습니다. 외부적인 힘. 이 힘이 들어가서 글루텐이라고 하는 이런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글루텐이 형성되기 전 단계는 이렇게 뜯어지고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였다가 글루텐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서 반죽이 매끄럽고 윤기 나는 그런 불수용성의 복합 단백질이 글루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글루텐을 형성할 수 있는 단백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여기에 48페이지 맨 위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에는 실제 글리아딘, 글루텐이 아주 중요한 핵심 단백질입니다. 글리아딘이 제일 많이 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책에서. 나머지 벨소닌과 알부민, 글로불린도 들어있죠.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글리아딘은 신장성에 영향을 주고 70% 알코올, 묽은산 알칼리에 용해되고 글루테닌은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 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겠느냐. 글루테닌은 탄력성이다. 글루테닌은 탄력성이다. 이렇게 티웃으로 이해하시면 당연히 글리아딘은 신장성과 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잘 외워지겠죠?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밀가루에는 대부분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한 70% 정도 들어있습니다. 70%. 대부분이 전분입니다. 밀가루는 거의 탄수화물 식품이지요. 전분의 함량은 단백질 함량과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분의 함량이 많을수록 단백질 함량은 작다. 이런 얘기죠. 전분의 함량은 따라서 박력분이 강력분보다 많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주된 영양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손상전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분,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공정 중에서 전분 입자가 손상된 겁니다. 말 그대로 손상. 권장량이 4.5에서 8%다. 얘는 자기 중량의 이 2배 흡수율을 갖는다.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밀가루에는 지방이 뭐 거의 배유 부분에는 없고 배아 부분에 좀 들어있었는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회분 보겠습니다. 회분. 제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밀가루의 등급을 나타내는 기준이 밀가루 색상과 관계가 있다. 회분 함량이 많으면 색깔이 짙고 어둡죠. 또한 껍질 부위가 적을수록 회분 함량이 작아진다. 이런 뜻. 특히 제분 공정의 점검 기준이 된다. 별표 이거 외워주세요. 밀가루에도 수분이 10 내지 15% 함유되어 있습니다. 밀가루의 수분 함량이 1% 감소하면 흡수율은 1.3에서 1.6% 증가한다. 암기. 실질적인 중량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 뭐에서? 밀가루 구입할 때 실질적인 중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다? 수분입니다. 여러분, 밀가루 속에도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효소,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는 전분 가수분해 효소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죠. 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 아밀레이스라고도 발음합니다. 자, 밀가루는 제분하고 그 다음 과정이 표백과 숙성과 저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표백, 제분 직후의 밀가루 속은 카로티노이드 색소라는 것 때문에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탈색시키는 과정을 표백이라고 합니다. 자연 표백과 인공 표백이 있는데 자연 표백은 자연적으로 2, 3개월 정도 탈색시키는 거고 인공 표백은 가산화질소라든지 염소, 이산화, 염소, 가산화, 벤조일 같은 걸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탈색시키는 과정입니다. 숙성. 자, 숙성이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제분 직후 밀가루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여서 죄송합니다. 제빵 적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연 숙성. 2, 3개월 정도 자연 숙성하는 것이고 인공 숙성, 산화제를 넣어서 산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여기 사용하는 산화제는 비타민 C, 브롬산, 칼륨, ADA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빵 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인간의 MBTI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제빵 적성이 뭐냐? 여러분 한번 알고 가셔야 돼요. 잘 부풀 수 있는 정도, 알맞은 텍스처, 발효 동안,
균일한 기공의 분포, 뭐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을 제빵적성이라고 합니다. 제빵에 적합한 적성을 얘기한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숙성이 돼야 제빵 적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숙성 전의 밀가루와 숙성 후의 밀가루를 한번 보시죠. 숙성 전에는 약간의 노란빛을 띠고 pH는 6.1 정도입니다. 숙성 후에는 흰색을 띠며 pH가 낮아졌죠. 5.8에서 5.9 낮아짐으로써 뭐가 달라지느냐? 발효가 촉진되고 글루텐의 질이 좋아지고 흡수율이 향상된다는 것이 숙성 후 밀가루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숙성된 밀가루는 다시 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 온도 시험에 나온다. 별표 밑줄. 저장 온도 18도에서 24도, 습도 55에서 65%입니다. 바닥과 이격 떨어뜨려서 보관해야 하며 선입선출, 환기가 잘 되고 서늘한 곳입니다. 해충, 쥐 침입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 밖에 냄새 강한 곳 유의해야 합니다. 제빵용 밀가루의 선택 기준. 제빵용 밀가루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제과용 밀가루냐, 제빵용 밀가루냐. 2차 가공에서 품질이 안정돼야 되고 단백질 양이 많고 질이 좋아야. 다시 말해 이 모두가 다 글루텐이 형성이 잘 되는 밀가루가 좋은 제빵용 밀가루다. 이런 얘기입니다. 흡수량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를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반죽을 믹싱을 잘 했나 못했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논문을 쓸 때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합니다. 물리적 실험이 나옵니다. 반죽의 물리적 실험에는 크게 아밀로그래프, 그 다음에 페리노그래프, 그 다음에 익스텐소그래프 이 세 가지가 3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레오그래프, 믹소그래프, 믹서트론, 맥미카의 점도계 이런 그래프들도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아밀로그래프는 아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전분과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밀가루의 점도 변화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 알파 아밀레이즈의 활성, 밀가루의 호화 정도 별표, 밀가루의 호화 정도를 알 수 있다. 자, 핵심 문제 풀어보기. 아밀로그래프의 수치는 어떤 비유, 브라벤더 유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유. 이 비유가 적당하냐. 무조건 400에서 600 비유, 페리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밀가루의 알파 아밀라제의 활성을 측정하는데 400에서 600 비유,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에서 가장 적당한 양질의 빵 속을 만들 수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피크 점도가 여기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페리노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페리노그래프는 기억자를 살짝 뉘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반죽 안정도라 그래서 이렇게 스테빌리티 타임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400에서 600 비유가 적당하다. 500 비유 정도 거의 그 범위겠죠. 적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페리노그래프는 무엇을 측정하는 그래프인가? 밀가루의 흡수율, 믹싱 내부성, 믹싱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페리노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 글루텐 함량이 크면 여기 보시죠. 글루텐 함량이 크면 반죽의 안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강력분의 반죽 안정도가 제일 크다. 자,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안정도가 가장 크다. 반죽 안정도.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보시죠. 어디가 50페이지의 왼쪽 파트. 여기에 똑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자, A, B, C, D, E. 자, 요런 뭔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이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반죽의 약화도를 얘기합니다. 이 약화도는 제빵용이 가장 완만하죠. 기역자 형태가. 그다음에 과자용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쪽 파트가. 이렇게 약화도가 떨어지는 요 그래프가 강력분이고 완만한 게 요것이 강력분이다. 요 정도 알고 가시죠. 요거는 당연히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전분 호화력 측정하는 건 아밀로다. 전분 그러면 아밀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3대 그래프 중에 익스텐션 그러면 신장성이죠. 익스텐소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신장성과 신장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페리노그래프의 결과를 보완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은 시간이고 이쪽은 시간이고 자 이쪽도 지금 이제 유닛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범위 이 범위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항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인장률이라고도 하는데 이 저항률이고 자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신장률이 되겠습니다. 신장률 이쪽은 저항률, 여기까지는 저항률, 여기까지가 이 범위가 저항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익스텐소 그래프는 여기서는 반죽의 내부 에너지 시간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여 2차 가공, 즉 발효에 대한 신장성, 발효성, 성질을 판정하는 것으로 계량제의 효과 측정 기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범위를 한번 간단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알려드리자면 이런 인장률이 클수록 또는 저항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클수록 에너지가 클수록 탄력이 있다. 이것이 클수록 여기가 탄력이 있다. 이런 얘기고 이런 신장률은 클수록 신장성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장성이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률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떨어지고 신장률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 네. 어쨌든 이게 익스텐소 신장성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오 그래프는 흡수율 계산에 적합하고 이거 역시 밀가루 흡수를 계산합니다. 믹소 그래프 이것도 흡수율입니다. 이것도 흡수율. 자, 믹소트론 이것도 흡수율입니다. 이것도 흡수율. 다음 중 흡수율과 관계없는 그래프를 고르시오. 거의 대부분 아밀로 그래프입니다. 자, 맥미카엘.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케이크나 쿠키, 파이, 페이스트리용 밀가루의 제과적성입니다. 자, 다음 중 제빵적성과 관계없는 그래프를 고르시오. 맥미카엘입니다. 맥미카엘 점도계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어려웠던 밀가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다음 기타가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